여러분은 가정 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즉 고부관계가 정말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부 갈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는 복권 판매점의 잉크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당첨 영수증을 꼭 쥐고 있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영수증 위에 찍힌 75억 원이라는 굵은 글씨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내가 정말 당첨된 것이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 내게 떨어진 것이다. 복권 본사에서 나와 길가에 서서 남편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신호가 3번 울리더니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더니 통화 중이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 때문에 바쁜가 보네.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다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 괜찮다. 집에 가서 직접 서프라이즈를 해주면 되니까. 나는 평소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갖고 싶다고 하시던 순금 팔찌를 떠올렸다. 같은 아파트의 김 여사님 댁며느리가 2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사드렸다고 부러워하시던 모습도 생각났다. 이번에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은 물론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제대로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남편은 새 차를 갖고 싶다고 했었다. 이제 새 차는커녕 그가 늘 노래를 부르던 독일제 수입 SUV도 바로 현금으로 사줄 수 있다. 나는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당첨 영수증이 든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자꾸만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결혼 3년, 나는 이 집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이 평범해서 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소리 한번 듣기 어려웠다. 이제 괜찮다. 이 돈이 있으면 나도 드디어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고 이 집안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택시가 우리가 사는 빌라 앞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내고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였다. 3층까지 올라오니 이미 숨이 조금 찼다. 나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쇠 구멍에 넣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따가 누구에게 먼저 보여줄까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먼지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덮치며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내 캐리어는 활짝 열린 채 소파 위에 던져져 있었고 안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자주 입던 옷 몇 벌은 구겨진 채 거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작년 준호 생일 때 내가 3개월치 월급을 모아 사준 커플 후드티였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내 실크 스카프가 들려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휙 소리를 내며 스카프를 현관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마침 잘 왔네.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말투는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다. 내 그거지 같은 물건들 당장 챙겨서 이 집에서 썩 꺼져. 내 손에 들린 봉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나는 간신히 붙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목소리까지 떨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건 제 물건인데 어떻게 함부로 버리세요? 내 물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한 걸음 다가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 집은 내 아들이 산 집이야. 집안 구석구석 전부 우리 김씨 집안 거라고. 너 같은 굴러온 돌이 어디다 물건을 둬? 전 굴러온 돌이 아니에요. 전 준호 씨 아내고 여기도 제 집이에요. 나는 속이 상해 눈가가 붉어졌다. 도대체 왜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뭘 잘못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칠게요. 네? 고쳐? 네가 뭘 어떻게 고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네가 한 달에 버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내 아들 담뱃값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집자리만 차지하고
전기세, 수도세나 축내고 있잖아. 난 오래전부터 네가 눈엣 가시였어. 마침 잘 됐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제야 나는 안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내 이불은 침실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심지어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액자, 우리의 결혼 사진이 담긴 그 액자마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손에 든 봉투를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제 물건을 이렇게 짓밟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일, 준호 씨는 알고 있나요? 걔가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걔 엄마야. 내가 하는 말을 걔가 감히 거역하겠어? 그리고 널 내쫓는 것도 다 걔를 위해서야. 네가 계속 걔 발목 잡는 걸 막으려는 거라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준호 씨, 빨리 와봐. 어머니가 내 짐 다 버리고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준호는 거실의 난장판을 한번 훑어보고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또 왜 그래? 엄마랑 왜 싸워? 내가 싸운 게 아니야. 나는 바닥에 널린 옷가지와 깨진 액자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내 짐을 다 버리고 나를 내쫓으셨다고. 집이 이렇게 된 거 안 보여? 준호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말투는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엄마, 화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잘 해결하세요. 말씀으로 잘 해결해?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가리키며 준호에게 말했다. 얘랑 말이 통하니? 우리 집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런 기여도 없는 애를 내가 내쫓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대로 둬서 계속 내 발목이나 잡게 놔두라고?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적어도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말려주기라도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분은 우리 엄마야. 난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준호 씨, 다시 말해봐. 난 당신 아내야. 당신 엄마가 날 내쫓는데 당신이 그걸 존중한다고?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더욱 짜증을 냈다. 엄마도 다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철이 있다면 더 이상 엄마랑 싸우지 말고 일단 며칠 나가서 지내. 다들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하자고. 나가서 지내라고? 나는 그를 쳐다봤다. 눈앞에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준호 씨,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내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청소했어. 어머니 아프실 땐 내가 휴가 내고 병원에서 사흘 밤낮으로 간호했어. 내가 당신들 집에 뭘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내 짐 다 버리고 날 내쫓는데 당신은 나더러 나가서 지내라고? 그건 네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남편 시중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생색내? 나는 이 모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한 명은 기세등등하고 다른 한 명은 냉정하게 그 편을 들고 있었다. 내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원래 복권 당첨 소식을 알려서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과 지갑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75억 원 당첨 영수증이 든 봉투를 손에 꽉 쥐었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문 밖으로 향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 마. 내 아들은 능력 있어서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문 저편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복도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예약 앱을 켰다. 망설임 없이 서울 시내 최고의 5성급 호텔을 골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말했다. 택시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손에 든 봉투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김준호, 최영숙. 내가 쓸모없다고, 만만하다고 생각했지? 기다려. 오늘 당신들이 한 결정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되게 만들어줄 테니. 택시가 신라호텔 정문에 멈추자 도어맨이 즉시 다가와 차문을 열어주었다. 검은색 유니폼이 그를 더욱 늠름해 보이게 했다. 허리를 숙이며 환영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다. 손에 든 작은 가죽 가방이 살짝 흔들렸다. 그 안에는 75억 원 당첨 영수증과 내 휴대폰, 지갑이 들어있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게 전부였다. 호텔 로비는 대낮처럼 밝았다.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프런트로 다가갔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직원이 온화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예약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며 프런트 데스크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시댁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이 밝고 넓은 공간에서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직원은 빠르게 컴퓨터로 확인한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박서연 고객님,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면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네며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돈을 아끼느라 비즈니스 호텔조차 마음 편히 묵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최고의 공간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체크인을 마치자 벨보이가 짐카트를 끌고 와 내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가방이 이거 하나라 직접 들고 갈게요. 그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당첨 영수증이 든 봉투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내 손으로 직접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최고층에 도착하니 복도 양옆으로 스위트룸이 늘어서 있었다. 묵직한 원목문을 벨보이가 카드로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저절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방은 내가 준호와 살던 투룸빌라보다도 훨씬 넓었다. 거실에는 거대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실의 침대는 크고 푹신했으며 옆에는 독립된 드레스룸까지 있었다. 시댁의 작은 옷장보다 10배는 더 커 보였다. 고객님,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저녁 식사를 룸서비스로 받으시거나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벨보이가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 나는 손을 저어 그를 내보냈다. 문이 닫히고 방에 나 혼자 남았다. 나는 당첨 영수증이 든 봉투를 침실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2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다. 그 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첫 번째 전화는 이 변호사에게 걸었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에 언급했던 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의뢰인에게 수백억 원의 재산을 찾아주고 유책 배우자를 빈털터리로 만든 적도 있다고 했다. 전화는 몇 초 만에 연결되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박태진 사장님이신데 예전에 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지금 제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요? 저는 결혼 3년 차인데 방금 시어머니에게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행동을 존중한다고 하고요. 나는 소파에 기댄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75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또 그들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서 제 재산을 한 푼도 뺏기지 않고 가능하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 변호사의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75억 원이요? 박서연 씨, 확실합니까? 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 영수증과 당첨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이라도 개인의 우연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고객님의 특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첨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건 바로 오늘이고요. 복권 본사에서 나오자마자 쫓겨났습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지금 변호사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혼 합의서와 관련 법률 서류 준비를 도와주세요. 둘째, 시어머니가 제게 받은 용돈을 빼돌린 사실이나 남편이 저희 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도 이제 와서 자기 엄마와 함께 저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문제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답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시죠. 수집해야 할 증거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남편 회사와 대개 회사가 맺은 계약서 사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흥신소 탐정사무소를 고용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이나 남편에게 외도나 회사 자금 횡령 같은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고객님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나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를 받아 적고 시간을 다시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전화는 흥신소에 걸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는데 평점이 매우 높고 후기에는 일 처리가 빠르고 비밀 유지가 철저하다는 칭찬이 가득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최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두 사람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한 명은 제 시어머니인 최영숙입니다. 50대 후반이고 성북구의 모빌라에 삽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주로 소비 내역을 조사해주세요. 명품이나 보석을 샀는지, 그리고 제가 드린 돈을 빼돌렸는지요. 예를 들어 제가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렸는데 그 돈을 흥청망청 썼는지, 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제 험담을 하거나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랑한 내용이 있는지도요. 다른 한 명은 제 남편 김준호입니다. 강남의 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준호의 회사 이름도 알려주었다. 회사에서 지금의 직위를 얻은 게 저희 집안의 도움 때문인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는 없었는지 조사해주세요. 추가로 외도를 하거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최 실장은 전화기 저편에서 내용을 기록하며 말했다. 박서영 고객님, 조사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3일 정도면 초기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이면 상세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비용은 두 사람 합쳐서 500만 원이며 성금으로 절반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받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성금은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나요? 지금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지금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증거만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 최 실장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나는 즉시 모바일 뱅킹으로 25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준호의 사진을 그에게 보냈다. 사진은 예전에 찍어둔 것이었다.
시어머니 사진은 생신 때 찍은 것이고 준호 사진은 예전 커플 사진이라 신원 확인에 충분할 것이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박서연 고객님, 최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안심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뢰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시댁에서 받았던 서름이 이제야 풀릴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내게는 75억 원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최고의 변호사, 그리고 탐정이 있었다. 나는 김준호와 최영숙이 오늘 저지른 행동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서둘러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서연아, 오늘은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야근했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준호랑은 괜찮고? 싸운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밖에서 며칠 묵게 됐어. 이틀 뒤에 엄마 보러 갈게. 준호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내가 방해 안 했어. 우리 잘 지내니까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밖에서 지낼 때 몸 조심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돈 아끼지 마. 혹시 준호가 너 속상하게 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가서 혼내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쉬어. 전화를 끊고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아래로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가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 서러워도 괜찮다고.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가정이란 나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곳이지 서러움을 참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김준호와 최영숙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나 또한 더 이상 그들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쇼핑 앱을 열었다. 예전부터 눈여겨봤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캐시미어 코트를 망설임 없이 주문했다. 하이힐도 2켤레 사고 부모님께는 각각 고급 네이와 안마의자를 사드렸다. 결제할 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내가 번 돈, 아니 당첨된 돈이지만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었다. 밤 11시 나는 샤워를 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준호의 냉대도 없는 오직 고요하고 편안한 밤이었다. 나는 금세 잠이 들었다. 내일부터 나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김준호와 최영숙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모닝콜 서비스에 잠을 깼다. 씻고 나니 아래층 레스토랑에 조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겨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고 인테리어는 매우 고급스러웠다. 안내 직원이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더니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박서연 씨, 이혼 합의서 초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요 조항은 재산 분할입니다. 당첨금 75억 원은 고객님의 특유재산으로 남편 김준호 씨와는 무관합니다. 그 외에 혼인 후 공동재산, 예를 들어 그 아파트의 경우 비록 김준호 씨가 혼전에 구입했지만 혼인 기간 중 2년간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갚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고객님의 근로소득 역시 공동재산에 속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 그들이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의서를 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조항은 명확했고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이 변호사를 보았다. 변호사님, 합의서는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흥신소에 의뢰했는데 오늘 소식이 올 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법원에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고객님께 유리합니다.
흥신소에서 남편의 외도나 재산은닉 증거를 찾아낸다면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빈손으로 내쫓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침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최 실장님, 어떻게 됐나요? 박서연 고객님, 알아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최영숙 씨, 지난 2년간 꽤 많은 돈을 챙겼더군요. 고객님께서 매달 드린 용돈 50만 원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아뒀습니다. 거기에다 매달 준호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전부 명품 사는 데 썼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쩐지 준호가 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니. 전부 엄마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구체적으로 뭘 샀는지 기록이 있나요? 네, 소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50g짜리 순금 팔찌를 샀습니다. 280만 원인데 준호가 사줬다고 자랑했더군요. 지난달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320만 원짜리 가방을 샀고요. 친구들 개모임 단톡방에서 며느리는 능력도 없는데 역시 아들이 최고라며 쉐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5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예전에 고객님께 말씀하셨던 김 여사님 댁에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께는 내 건 수입품이라 댁내 것보다 10배는 더 좋다고 말했다더군요. 최 실장은 단숨에 말을 쏟아내고는 덧붙였다. 소비 영수증 캡처본과 개모임 단톡방 대화 기록을 전부 정리해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나는 즉시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최 실장이 보낸 파일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전부 캡처 화면이었다. 귀금속 상점 결제 내역, 백화점 쇼핑 영수증, 그리고 개모임 단톡방 대화 내용까지. 나는 휴대폰을 이 변호사에게 건네며 대화 내용 하나를 가리켰다. 변호사님, 보세요. 단톡방에서 제가 직업도 능력도 없이 준호에게 빌부터 산다고, 심지어 자기가 저를 내쫓았는데 준호도 아무 말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시어머니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됩니다. 이 대화 기록들은 시어머니가 고객님께 장기간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들 김준호와 공모하여 고객님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유책 배우자 측으로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나는 최 실장이 준 증거들을 손에 쥐고 차에 앉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최영숙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자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았나? 내가 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말하지 않았나? 이번에 내가 그 동네에서 아예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겠다. 나는 먼저 최 실장이 준 개모임 단톡방 명단을 폈다. 총 8명으로 모두 최영숙과 가깝게 지내며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고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단톡방에 없었지만 최 실장이 그들 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는 먼저 김 여사님께 연락했다. 최영숙이 자기 안마의자가 더 좋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친구 추가 메시지에는 김준호 아내 박서연입니다라고 썼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김 여사님이 친구 추가를 수락하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웬일이야?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김 여사님도 최영숙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최영숙이 안마의자를 산 결제 내역 캡처본과 단톡방에서 댁내 것보다 10배는 더 좋다고 말한 대화 기록을 바로 보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안마의자 사신 기록이에요. 150만 원인데 돈은 준호 씨가 줬어요. 그런데 단톡방에서는 여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평소에 여사님께 준호가 효자라서 금팔찌랑 가방 사줬다고 하신 것들도 사실은 전부 준호 씨 돈으로 산 거예요. 그 돈 대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준호 씨 회사 자금으로 빌려주신 돈이고요. 김 여사님은 2분 정도 지나서야 답장을 보냈다. 충격을 받은 듯한 이모티콘과 함께였다.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준호가 자발적으로 사준 거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자랑하더니 어쩐지 그 가방이 싸구려 같지 않더라니. 전부 너희 돈으로 산 거였구나. 서연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모는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아. 나는 이어서 다른 6명의 아주머니들에게도 연락해 각자에게 해당하는 증거를 보냈다. 이 여사님께는 최영숙이 그녀의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험담한 대화 기록과 금팔찌 결제 내역을 보냈다. 조 여사님께는 최영숙이 며느리를 주고 산다고 자랑한 내용과 명품 가방 영수증을 보냈다.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다.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심지어 카톡으로 최영숙이 위선적이고 허풍쟁이라고 욕하는 분도 있었다. 그중 최영숙과 가장 친했던 유 여사님은 내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난 여태까지 최 여사가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연기를 잘할 줄이야. 당장 우리 계모임 단톡방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다시는 상종도 안 할래. 나는 휴대폰에 오는 메시지들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막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나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이 나쁜 년, 네가 내 물건 산 기록들 내 친구들한테 다 보냈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최영숙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지금 단톡방에서 다들 나를 욕하고 나를 강퇴시켰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차 시트에 기댄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제가 보냈어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도 있냐고?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영숙은 분노의 목소리를 떨었다.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 너 천벌 받을까봐 무섭지도 않아? 천벌이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고 제 물건들을 바닥에 다 내던졌을 때는 천벌 받을까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저와 준호 씨 돈으로 명품을 사면서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셨을 때는 천벌 받을까 무섭지 않으셨냐고요? 그건 내 아들이 준 돈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최영숙은 여전히 발뺌했다. 준호 씨 돈이요? 나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3년 전에 준호 씨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누가 저희 아버지한테 애원해서 2억 원을 빌려 겨우 회사를 살렸죠? 준호 씨 월급 절반은 저희 아버지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에서 어머니가 또 100만 원씩 가져가시는데 본인은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하는 판에 그걸 아들이 준 돈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최영숙은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몇 초 뒤 다시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다. 설령 내 아버지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건 준호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당장 내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나를 단톡방에 다시 초대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내 친정에 쳐들어갈 줄 알아. 쳐들어오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저는 지금 신라호텔에 묵고 있어요. 행패 부리러 오시면 바로 보안 요원 부를 거고요. 어머니가 난동 피우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시골에 계신 친척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조카들, 오빠, 언니들 모두 어머니가 서울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아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해드릴게요. 너. 최영숙은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쾅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끊긴 전화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최영숙,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니? 내가 당신의 인맥을 박살내서 모든 친구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주지. 이어서 나는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준호를 계속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그의 회사 상황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최 실장은 흔쾌히 답했다. 박서영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호 씨에게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소식이 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를 몰아 호텔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다른 아주머니들과 약속을 잡았는데 오후에 문화센터 수업에 갈 때 사람들 앞에서 최영숙의 일을 전부 폭로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사님이라고 답장했다. 마음이 더욱 통쾌해졌다.
최영숙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남들의 시선인데 이제 친구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볼만하겠군. 호텔에 돌아와 나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보았다. 예전에는 늘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이렇게나 통쾌한 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준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김준호, 내 엄마는 이미 쓴맛을 봤어. 이제 내 차례야. 김 여사님과의 카톡을 마치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며 준호를 상대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정리했다. 그가 지금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덕분이었다. 3년 전 그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를 도와주셨다. 아버지는 우리 집 부품 공장의 독점 공급 계약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2억 원의 운전 자금까지 대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자기 엄마와 한패가 되어 나를 내쫓아? 그렇다면 먼저 그의 뒷배부터 끊어주겠다. 그를 3년 전 월세도 못 내던 가난뱅이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웬일로 아빠한테 전화를 다 했어? 김서방 그놈이 너 속상하게 했니? 나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내 복수를 도와달라고 해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제 집에서 쫓겨난 일과 최영숙이 돈을 빼돌려 명품을 산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괘씸한 놈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분노가 느껴졌다. 김서방 그놈,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나 있었겠어? 그런데 감히 내 딸한테 이따위로 대해?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집안 망칠 여자로구나. 서연아,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주마. 아빠, 부품 공장 공급 계약을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빌려준 2억 원도 최대한 빨리 갚으라고 해주세요. 나는 내 생각을 말했다. 그 사람 회사 지금 전부 우리 집안 자원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 계약이 없어지면 분명히 망할 거예요. 물론이지. 아버지는 단번에 승낙하셨다. 지금 당장 구매팀에 전화해서 오늘 안으로 김준호 회사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마. 재무팀에는 2억 원 채무 상환을 독촉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회사 박 사장한테도 전화 한 통 해야겠구나.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면 그가 감히 김준호를 계속 쓰겠어?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셨다. 아버지가 나서시면 준호는 분명히 큰 코 다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준호였다. 나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고는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당신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거의 미친 사람 같았다. 방금 회사로 통보가 왔어. 당신 아버지 공장에서 우리랑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2억 원 빚도 갚으라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우리 회사 매출 절반이 그 계약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회사는 망한다고.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테이블 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투는 조금도 급하지 않고 느긋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그냥 당신 딸이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쫓겨났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으니 더는 그런 배은망덕한 놈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 왜, 준호 씨,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신 미쳤어? 준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건 우리 회사야. 망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박서연, 당장 당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통보 철회하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끝장이야. 우리라.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일부러 그 단어를 강조했다. 준호 씨가 말하는 우리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겠지? 어제 당신이 날 집에서 내쫓을 때는 왜 우리를 생각 안 했어? 당신 엄마가 내 물건들을 바닥에 다 내던졌을 때는 왜 우리를 생각 안 했냐고?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나? 늦었어. 박서연,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았지?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엄마 편들어서 당신 내쫓으면 안 됐어. 당신 돌아와.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제발 당신 아버지한테 협력 중단하지 말라고 해줘. 응? 그의 위선적인 사과를 들으니 역겨울 뿐이었다. 자기 엄마를 감쌀 때는 언제고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리니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다니. 나는 그의 말을 단번에 잘랐다. 김준호, 그딴 수작 부리지 마. 사과 따위 필요 없어. 협력도 재개될 일 없고, 그리고 이혼 합의서는 이미 준비해놨어. 며칠 내로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증거 다 모아서 당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될 테니까. 네가 감히. 준호는 소리쳤다. 박서연,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잘못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어머, 그래? 내가 어떻게 무사하지 못할지 한번 보고 싶네. 나는 비웃었다. 나는 지금 신라 호텔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돈도 있어. 당신은? 우리 아빠와의 협력이 끊겼으니 회사는 곧 망할 거고 2억 원 빚까지 졌지. 누가 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준호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몇 초 뒤 전화기 저편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휴대폰을 던진 것 같았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끊긴 휴대폰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김준호, 내가 내게 진 빚은 내가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 받을 거야. 오후에 최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준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거를 가져왔다. 박서연 고객님, 김준호 씨가 회사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걸 찾아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그가 담당했던 부품 구매 프로젝트에서 모델명을 잘못 기재해서 회사에 쓸모없는 재고가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실액이 최소 5억 원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들킬까봐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고 그 부하 직원은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건 절호의 기회였다. 5억 원의 손실이면 준호가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다. 나는 서둘러 최 실장에게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 그가 모델명을 잘못 기재한 대화 기록이나 부하 직원과의 대화 내용 같은 거요. 있습니다. 공급업체와의 카톡 대화 기록을 찾았는데 그가 보낸 모델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카톡 대화도 있습니다. 네가 일단 책임져주면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더군요. 전부 캡처해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증거를 보내왔다. 나는 휴대폰 속 캡처 화면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즉시 이 증거들을 아버지께 보내 준호 회사의 박 사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곧 답장을 보내셨다. 보냈다. 박 사장이 보고 크게 화를 내더구나. 즉시 회의를 열어 이 일을 조사하겠다고 했어. 김준호 인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하더라.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의 동료인 김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김대리는 예전에 준호와 함께 회사에 갔을 때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도 예전에 준호가 든든한 배경을 믿고 회사에서 위세를 부린다고 내게 불평한 적이 있었다. 서연 씨, 들었어요? 준호 씨 큰일 났어요. 방금 박 사장님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 사람이 모델명 잘못 기재하고 부하 직원한테 책임 떠넘긴 일을 전부 폭로했어요. 증거까지 다 보여주면서요. 준호 씨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장님이 인성이 썩었다, 사기꾼이다라고 욕하면서 직위를 강등시키고 6개월치 월급을 삭감하고 회사 손실액도 배상하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강등, 월급 삭감, 손해배상. 이 삼중고를 겪으면 준호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나는 김대리에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기대 앉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저녁에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나 강등당했어.
6개월치 월급도 깎이고 사장님이 5억 원 손에 배상하래.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 엄마는 집에서 울고만 있고 동네에서 자기 금팔찌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서연아, 제발 불쌍해서라도 당신 아버지한테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줘. 응? 불쌍하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날 불쌍하게 여겼을 때는 언제였는데? 김준호,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도장 찍고 더 이상 나한테 집착하지 마. 안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이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김준호, 이건 네가 쓴 열매를 맛보는 시작일 뿐이야. 다음은 너와 내 엄마가 함께 대가를 치를 차례다. 준호가 강등된 다음 날, 나는 호텔방에 앉아 당첨금 수령 관련 후속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다. 75억 원의 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니 60억 원이 남았다. 나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보통예금에 넣어두었다. 막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직원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박서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로비에 고객님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최영숙 여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흥분하셔서 로비에서 울고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내려오셔서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췄다.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올 것이 왔구나. 최영숙은 준호가 몰락하고 자신도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 막다른 길에 몰려 호텔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릴 생각인 것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용량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난동 피우는 모습을 똑똑히 녹화해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하기도 전에 최영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도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박서연, 이 배은망덕한 년, 당장 나와.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복권 당첨되니까 우리 모자를 버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빠 시켜서 우리 앞길을 막아?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나는 로비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옆 기둥에 기대어 휴대폰을 든 채 몰래 녹화했다. 최영숙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손에는 예전에 자랑하던 그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치고 있었다. 주위에는 구경하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호텔 직원 몇 명이 옆에서 그녀를 말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75억 원에 당첨되더니 은혜도 모르고 결혼 3년 동안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리고 내가 밥해 먹이고 시중 다 들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를 내쫓고 우리 돈줄까지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진짜야? 복권 당첨되니까 저렇게 변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저 할머니 우는 게 너무 서러워 보여. 진짜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어머니, 그 말씀은 틀리셨죠. 어제 제 물건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저더러 꺼지라고 한 건 누구였죠? 매달 준호 씨 돈으로 명품 사면서 친구들 단톡방에서 며느리 능력 없다고 자랑한 건 누구였고요? 또 준호 씨더러 어머니 편들어서 저를 내쫓으라고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게 한 건 누구였죠? 최영숙은 내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잠시 당황했다. 이내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언제 널 내쫓았어? 네가 스스로 나간 거잖아. 내가 산 물건들은 내 아들이 준 돈으로 산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어디서 피 같은 소리야. 피 같은 소리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최 실장에게서 받은 소비기록 캡처본을 열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보세요. 이게 석 달 전에 금팔찌 산 결제 기록. 280만 원. 이건 지난달에 가방 산 영수증. 320만 원. 그리고 안마의자 산 기록. 150만 원. 이 돈 전부 준호 씨가 드린 거고, 준호 씨 돈 대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회사 자금으로 빌려주신 돈이에요. 그런데도 저랑 상관없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주위 손님들은 캡처 화면을 보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달라졌다. 아, 저런 거였어? 남의 돈으로 명품 사놓고 저렇게 우는 거였네? 그럴 줄 알았어. 복권 당첨됐다고 저렇게 돌변할 리가 없지. 저 할머니가 잘못했네. 저 가방 내가 아는 건데 300만 원 넘는 거야. 보통 집에서 저런 걸 어떻게 사? 최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나 피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뺏지 못하자 다시 난동을 부리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어린 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내 낯짝을 다 찢어놓겠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옆으로 몸을 피하며 멀리 있는 보안 요원에게 소리쳤다. 보안 요원님, 이 사람이 저를 때리려고 해요. 옆에서 말리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와 양쪽에서 최영숙을 막아섰다. 보안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계속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너희가 감히? 최영숙은 보안 요원들을 밀치려 발버둥 쳤다. 나는 얘 시어머니야.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시면 저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저희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보안 팀장의 말투는 더욱 단호해졌다. 지금 즉시 떠나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영숙은 보안 요원의 단호한 표정과 주위 손님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보고 마침내 조금 겁을 먹은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지지 않았다. 안 가. 박서연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안 갈 거야. 걔가 사과 안 하면 나도 안 가. 사과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제가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저더러 사과하라고요? 최영숙 여사님, 정신 차리고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이 왔을 때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골 친척들, 동네 이웃들 모두 당신이 얼마나 막무가내에 행패 부리는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거고요. 최영숙은 내 말에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보안 요원들의 호의 아래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떠나면서도 나를 쏘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주위 손님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진실은 여러분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아가씨, 신경 쓰지 마. 저 할머니가 잘못했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시어머니는 한번 혼나봐야 해. 안 그러면 사람이 만만한 줄 알지라고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방금 녹화한 영상을 정리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는 최영숙이 로비에서 울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장면, 다른 하나는 그녀가 나를 때리려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예전에 가입했던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와 최영숙의 시골 친척단체 카톡방을 찾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영상을 올렸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 최영숙입니다. 어제는 저를 집에서 내쫓더니 오늘은 호텔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영상이 올라간 지 몇 분도 안 되어 커뮤니티와 단톡방은 발칵 뒤집혔다.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는 예전에 최영숙과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던 아주머니들이 앞다투어 댓글을 달았다. 세상에, 최 여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우리한테는 서연 씨가 나쁘다고 그렇게 험담하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네. 너무하네. 며느리네 돈으로 명품 사놓고 며느리를 내쫓아? 이제 와서 행패까지 부리다니? 우리 아파트 망신 다 시키네. 서연 씨,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 앞으로 저 사람이랑 상종 안 할 거예요. 최영숙의 시골 친척 단톡방에서는 그녀의 오빠가 먼저 글을 올렸다. 영수가 이게 무슨 짓이냐.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네가 어떻게 서연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조카딸도 말했다. 고모, 너무하세요. 저는 고모가 서울에서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시는 줄은 몰랐네요. 서연 언니, 고모랑 똑같이 상대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나는 메시지들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최영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체면인데 이제 동네 사람들, 시골 친척들까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다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볼만하겠군. 저녁에 준호가 다른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애원이 가득했다. 서연아, 제발 그 영상 좀 지워줘. 엄마가 지금 집에서 울고만 있어. 시골 친척들이 다 전화해서 욕하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한대. 엄마가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해. 당신이 영상 안 지워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나를 가만 안 둔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이 날 내쫓았을 때는 왜 나를 가만 안 둘 생각을 못했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늦었어. 영상은 지우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내게 진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최영숙, 김준호. 당신들의 발악은 내게는 그저 자멸의 길일 뿐이야. 이제 당신들이 완전히 무릎 꿇을 차례다. 준호의 번호를 차단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니 최영숙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짙은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 같았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우리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나는 호텔의 가죽 소파에 기댄 채 차가운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만나죠. 하지만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은 없으니 호텔 1층 커피숍으로 오세요. 오후 3시, 늦으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3시에 꼭 갈게. 최영숙은 황급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이전에 허리에 손을 얹고 욕을 퍼붓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금고를 열어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75억 원 당첨 공식 증명서 사본, 최영숙의 소비기록 출력물, 준호의 업무상 과실 증거, 그리고 준호가 자기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던 녹음 파일. 그건 내가 그날 쫓겨나기 전에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나의 무기였다. 오후 2시 50분, 나는 천천히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라떼 한 잔을 시켜 2모금쯤 마셨을 때 입구로 2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준호와 최영숙이었다. 최영숙은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눈가 주름이 선명했다. 손에는 낡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예전에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기름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했다. 예전에 회사에서 위세를 부리던 김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왔다. 최영숙이 내 맞은편에 앉으려 하자 나는 눈을 들어 차갑게 말했다. 서서 말씀하세요. 앉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영숙의 동작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가방을 꽉 쥔 채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순순히 그 자리에 섰다. 준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최영숙의 소비 기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물건들 쓰실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며느리 능력 없다고 자랑하실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셨고요? 최영숙의 시선이 그 출력물에 닿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 물건들 다 팔았어. 돈은 너한테 갚을게. 팔았다고요? 얼마에 팔았는데요? 나는 테이블 위 라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그 금팔찌. 280만 원 주고 사서 중고로 150만 원에 팔고 그 가방은 320만 원 주고 사서 180만 원에 팔고 안마의자는 150만 원 주고 사서 80만 원에 팔았죠. 다 합쳐봐야 4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당신이 쓴 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준호가 우리 아버지께 진 빚 2억 원은 갚을 수 있고요. 최영숙은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나 피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진 빚이 많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최영숙은 울며 말했다. 준호 회사는 망했고 5억 원짜리 사채까지 썼어.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빚독촉을 해. 돈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해. 친척들한테 빌려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고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우리 이제 너밖에 기댈 곳이 없어. 사채.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준호를 쳐다봤다. 능력도 좋으시네. 회사가 망했는데 사채까지 쓸 생각을 했어? 준호의 고개는 거의 테이블에 닿을 지경이었다.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안 됐어. 서연아, 제발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줘. 너 이제 돈 많잖아. 네가 우리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부부였던 정?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분은 우리 엄마야. 난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준호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 말할 때는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 안 했어? 당신 엄마가 내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날 내쫓는 걸 보고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 안 했냐고?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즉시 거두었다. 김준호, 그딴 수작 부리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75억 원 당첨 공식 증명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당신들도 봤을 거야. 당신들을 도와주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들이 먼저 내게 진 빚부터 다 갚아야지. 최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갚을게. 우리가 꼭 갚을게. 네가 어떻게 갚으라고 하든 우리가 다 할게. 간단해요.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첫째, 이혼 합의서에 당장 도장 찍으세요. 김준호는 빈손으로 나가는 겁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세요. 둘째, 준호가 우리 아버지께 진 빚 2억 원, 석 달 안에 갚으세요. 못 갚으면 법원에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버릴 겁니다. 셋째, 최영숙 여사님. 당신이 예전에 저한테 했던 모든 짓에 대해 사과하세요. 모든 친척과 동네 이웃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저를 내쫓고 제 돈을 빼돌린 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최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말투가 다시 뻣뻣해졌다.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그건 안 돼.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너한테 사과를 해. 박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나는 테이블 위 증거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졌다. 내가 심해요. 아니면 당신들이 심해요? 저를 내쫓았을 때는 심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 돈으로 명품 살 때는 심하다고 생각 안 했냐고요? 이제 와서 저한테 빌면서 제가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위 손님들은 이쪽에 소란에 이목을 집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최영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얼굴이 시뻘개졌다. 분하고 급한 마음에 눈물을 더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어른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당신이 저를 내쫓았을 때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준호가 감옥에 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걸 보든가. 당신들이 직접 선택하세요. 최영숙은 내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준호를 보았다. 그녀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다. 그녀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이제 돈도 힘도 있었다. 그녀가 내세우는 어른이라는 신분은 내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사채와 감옥이라는 위협은 현실이었다. 그때 털썩하는 소리가 났다. 최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커피숍의 손님들이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쳐다보았다. 최영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머리를 숙이고 서럽게 울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내쫓으면 안 됐어. 내 돈을 빼돌리면 안 됐어. 남들한테 내 험담을 하면 안 됐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네가 우리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한테 대들지 않을게. 준호는 자기 엄마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안 일어나. 최영숙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더 서럽게 울었다. 오늘 서연이가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일어날 거야. 준호 너도 무릎 꿇어. 서연이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빌어. 준호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주위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다리를 굽혔다. 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제발 우리 한 번만 도와줘.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다. 주위 손님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하지. 저 여자가 잘했네. 저런 사람들은 한 번 혼나봐야 해라며 웅성거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직 원수를 갚은 듯한 통쾌함만이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증거들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은 사과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3일 안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최영숙의 울음소리와 애원 그리고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서러움, 내가 흘렸던 눈물은 그들이 한번 무릎 꿇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커피숍을 나오자 햇살이 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방금 준호랑 그 엄마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냈고요. 이제 저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거예요.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잘했다. 앞으로 아빠가 널 응원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아빠는 영원히 내 편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준호의 냉대도 최영숙의 구박도 없는 삶. 내 손에는 75억 원이라는 재산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다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